LA 레이커스가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도 그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에게 수입을 당했습니다. 홈에서 사전 전패를 했고 110대 115가 마지막 스코어였는데 이 결과를 그냥 뭐 졌다라고만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4월 2일 OKC 원정에서 돈치치가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이후에 리브스도 같이 부상으로 빠졌잖아요. 그래서 핵심 두 명이 어찌됐든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경기를 했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 팀의 한계가 여기까지라고 보기는 그렇게 단정짓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LA 레이커스가 온전하게 전력을 갖추고 OKC와 붙었다고 해도 어차피 졌을 확률이 높지만 어쨌든 아쉬움은 있었다라고 이번 시즌을 평할 수 있겠고요. LA 레이커스가 이번 오프 시즌에 맞이한 어떤 당면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왜 LA 레이커스가 이런 상황에 놓였는지부터 거기서부터 얘기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 2월에 LA 레이커스가 앤서니 데이비스 그리고 맥스 크리스티 그리고 2029년 1라운드 픽을 댈러스 매버릭스에 넘기고 루카 돈치치를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드 자체는 대박이었죠. 루카 돈치치는 여전히 리그에서 가장 훌륭한 볼륨을 뽑아낼 수 있는 선수니까. 근데 문제는 AD가 빠진 자리는 제대로 메꾸지 못했다라는 거에 있죠. AD가 왜 중요하냐면 루카 돈치치 농구에서 림으로 달려드는 빅맨이 없으면 공격이 굉장히 단조로워지거든요. 돈치치가 드라이브를 하면서 림 쪽으로 파고드는 빅맨한테 패스를 올려주는 게 핵심 공격 패턴 중 하나인데 그게 터지면 이제 상대 수비가 무너지고 3점 기회가 또 열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AD 대신 디안드레 에이튼이 그 역할을 해야 됐는데 그 역할을 잘 안 합니다. 골밑으로 달려드는 선수가 아니고 미드레인지 점퍼를 선호하는 좀 약간 정적인 선수인 건 모두가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치치가 드라이브를 해도 그 수비 입장에서는 막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댈러스 때보다. 도와줄 수 있는 빅맨의 형태가 굉장히 제한적인 형태로 쓰였기 때문에 이거는 곧 레이커스의 공격이 굉장히 단조로운 형태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죠. 그 LA 레이커스의 그 레딕 감독도 이 문제를 알고 이제 시스템을 짤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오픈 3점 기회 창출은 그 리그에서 4위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잘 만든 어떤 결과물은 있는데 그 찬스를 마무리해줄 또 전문 슈터들도 없었다는 것도 좀 큰 문제였죠. 그래서 3점 성공률이 어쨌든 리그에서 18위 정도에 그쳤다는 거는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팀들 이하 수준이었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아쉬움이 남았죠. 그래서 AD가 빠진 자리를 에이튼이 완벽히 메꿔주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딕이 좋은 3점 슛 창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게 어쨌든 제대로 잘 수행이 되지 않았던 것이 LA 레이커스의 일단 문제의 출발입니다. 뭐 공격은 기본적인 틀에서 이 정도가 문제였던 거고 수비도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 루카 돈치치와 오스틴 리브스가 동시에 코트에 서면 그러니까 팀 수비 레이팅이 116.6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선수 모두 이제 빠르지 않은 퍼리미터 수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 팀은 어쨌든 그쪽으로만 공격 패턴을 짜면 굉장히 편하게 공격을 할 수가 있었겠죠. 실제로 LA 레이커스와 상대를 한 상대 팀의 어떤 스위치 상황에서의 가드들 림 어택 성공률이 68%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처참한 수치를 지닌 거죠. 근데도 이 선수를 같이 안 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돈치치와 리브스가 함께 했을 때 또 공격 효율이 리그 최상위권 중 하나였으니까 사실 수비에서는 아쉬워도 공격에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JJ 레딕도 이러한 어떤 양자 선택의 기로에서 굉장히 많은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즌 내내 거의 10인 로테이션 이상을 썼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플레이오프 2라운드 탈락이라는 최종 성적표를 받고 나서 JJ 레딕이 뭐 이 팀은 아직 챔피언십 레벨이 아니다라고 언급을 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수비 문제의 출발은 이제 도리안 필리 스미스 같은 선수의 부재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AD를 도와줄 빅의 부재도 빅의 부재인데 필리 스미스는 그 돈치치와 함께 댈러스에서도 굉장히 좋은 호흡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돈치치 주변에서 수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몸으로 먼저 알고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지금은 팀에 없기에 윙 쪽에서도 돈치치의 수비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빠졌다라는 게 좀 타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이크 라라비아라는 선수로 메우려고 했는데 정규 시즌에서는 그래도 이 선수의 에너지력이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좋은 어떤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으나 플레이오프 레벨에서는 좀 역부족이었다는 게 많이 드러났죠. 근데 물론 이런 어떤 수비적인 큰 결함에도 불구하고 르브론 제임스의 어떤 분전은 상당히 돋보였던 이번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뭐 정규 시즌을 차치하고 플레이오프에서 돈치치랑 리브스 없이 거의 혼자 팀을 이끌다시피 했지만 10경기 평균 23.2득점, 7.3 어시스트, 6.7 리바운드를 이제 기록하면서 팀의 어떤 상승세라고 할까요? 그걸 좀 이끌었는데 정규 시즌보다 오히려 평균이 이제 올라간 수치입니다. 네. 1라운드 휴스턴과의 시리즈는 6경기 만에 마무리를 했고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의 시리즈에서도 매경기 20득점 이상을 유지하면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4차전에서도 24득점 12리바운드를 기록했고 특히 그 마지막 20초 남았을 때 르브론 제임스가 드라이브 해가지고 뱅크샷을 던지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걸 넣었다면 레이커스가 그 경기를 잡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순간까지 밀고 갔다는 건 이 선수가 진짜 41살의 어떤 나이를 가진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참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의 어떤 1옵션적인 퍼포먼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도 여전히 인상적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르브론 제임스가 3옵션 역할도 제법 잘했다라는 것도 주목해봐야 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르브론 제임스는 보통 볼 점유율이 30%를 내내 넘겼던 선수잖아요. 근데 이번 시즌은 24%대까지 내려왔어요. 커리어 내내 30%를 넘겼던 수치에서 이만큼 줄일 수 있었다라는 것은 르브론 제임스가 역할 변화에 굉장히 잘 적응을 했다라고 좀 볼 수도 있고 반대로 루카 돈치치의 점유율이 37%에 육박하는 팀이 됐기 때문에 르브론 제임스가 그 역할을 잘 해주면서 그래도 잘 공존을 했던 1등 공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 전체를 조율하는 역할보다는 조금 더 피니셔에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 23년차 플레이어가 자신의 이제 동선 변화를 좀 이뤄낸 건데 근데 이게 또 한 면으로 보면 되게 좋은 점이죠. 한 팀의 어떤 구성을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르브론 제임스가 약간 희생 아닌 희생을 해준 거니까요. 근데 이게 르브론 제임스가 받고 있는 연봉을 생각하면 사실 맞는 그림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5천만 달러를 받는 선수의 지배력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약간 또 다른 또 레이커스가 아까 그 수비적인 공격과 수비 사이에서의 딜레마에 이어서 르브론 제임스가 하나의 또 딜레마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이게 바로 오늘 좀 본격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LA 레이커스의 오프 시즌 르브론 거취를 둘러싼 논쟁의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꾸 안 좋은 점만 강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팀은 서부에서 4위를 기록한 팀이기도 하고 사실 그 루카 돈치치, 르브론 제임스, 그다음에 오스틴 리브스 셋이 모두 건강하게 뛴 시간은 올 3월 한 달 빼면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그 한 달 동안 또 LA 레이커스가 14승 2패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리그 공격 효율이 최상위권이었던 거는 뭐 원래 이 선수들의 이름값만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수비까지도 굉장히 좀 안정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팀이 셋 다 건강한 상태로 플레이오프를 치렀으면 제가 서두에서도 말했지만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에겐 당연히 시리즈를 잡긴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입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끝나지는 않았을 거라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팀의 가능성을 단순히 딜레마로 치부해서 여기까지다라고 판단하기엔 조금 이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르브론 제임스 딜레마 때도 얘기를 했지만 돈 문제가 약간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LA 레이커스 어떤 장부라고 할까요? 거기에 찍힌 여유 금액은 4,800만 달러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착시 현상에 가깝죠. 오스틴 리브스가 자유계약 선수로 나가는 순간 캡홀드가 그 공간을 채워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캡홀드가 뭐냐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LA 레이커스가 오스틴 리브스와의 어떤 재계약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이 장부에 남겨둬야 되는 그 예비 금액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수비형 윙을 데려오자라는 어떤 의견들이 많은데 그게 쉽지 않은 이유가 그렇게 되려면 리브스와의 재계약을 뒤로 미루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 연봉을 2,500만 달러 이하 수준까지 대폭 낮춰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브스를 지키면서 동시에 전력까지 보강을 잘 할 수 있다는 건 산술적으로 굉장히 많은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따지자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돈치치의 연봉이 약 4,890만 달러 정도고 르브론 제임스는 이번 시즌에 5,260만 달러를 받았는데 이제 르브론 제임스도 자유계약 신분의 선수가 됐죠. 오스틴 리브스는 플레이어 옵션 1,490만 달러를 거절하고 자유계약 선수로 나올 가능성이 당연히 높은데 그러니까 재계약을 하면 최대 5년 2억 4,100만 달러까지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세 선수의 연봉 합계가 1억 2천만 달러에 가까운데 2627 시즌 예상 셀러리 캡이 1억 6,500만 달러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세 명한테 이 돈을 쓰고 나면 나머지 자리는 미니멈 계약으로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2차 A프론인 2억 900만 달러를 넘기면 트레이드랑 드래프트 픽 활용에 제한이 생겨서 사실상 또 로스터를 건드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리브스 얘기를 잠깐만 좀 해보자면 루카 돈치치 옆에서 리브스가 좀 안 맞는다라는 주장의 근거도 사실은 공격보다는 수비거든요. 수치가 그걸 뭐 워낙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리브스가 뭐라 그럴까요? 못하는 선수가 아니죠. 이번 시즌에 평균 23점 3득점을 기록했고 5.5 어시스트 그리고 트루스팅 퍼센트가 60%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치를 기록한 선수는 리그에 한 4명 정도밖에 없는데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와 그다음 니콜라 요키치, 야니스 안테토쿤보 그 다음에 오스틴 리브스입니다. 물론 리브스가 앞서 언급한 이 3명의 선수급이라는 건 아니지만 루카 돈치치와 르브론 제임스가 동시에 빠진 기간에 리브스 혼자 막 평균 10어스를 기록하면서 이 선수가 팀 전체를 혼자 조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도 굉장히 이 선수에 대한 가치가 높아진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잘하는 선수지만 너무나 잘하는 선수지만 루카 돈치치와 함께 쓸 때 수비적인 문제는 여전히 LA 레이커스의 발목을 잡을 포인트가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죠.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는 뭐 돈치치가 아니라 오스틴 리브스 옆에 또 누구를 두느냐의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치치 자체도 수비적으로 어떤 선수들의 도움이 필요한 선수인데 오스틴 리브스조차도 있으면 또다시 이 리브스까지도 보완을 해줄 또 다른 윙 이런 선수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레이커스는 지금 그런 선수가 없죠. 팀 내 최고의 윙이 이제 르브론 제임스니까. 근데 나이 이제 42살을 향해 가는 선수에게 수비적인 윙적인 역할까지 맡아달라고 하면 그조차도 좀 힘든 부분이고 여러모로 좀 골칫거리가 꽤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리브스를 지키면서 쓸만한 윙을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셀러리가 굉장히 막혀 있다는 것도 이게 참 쉽지 않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의 결정이 먼저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브론이 이제 LA 레이커스를 떠날 경우에는 캡 공간이 5천만 달러 이상이 열리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트레이드 가능한 1라운드 픽이 또 레이커스가 3장 있잖아요. 2026년 드래프트 25번 픽, 2031년과 33년 자체 픽이 있어요. 아까 역설적인 얘기지만 르브론 제임스가 떠나는 게 루카 돈치치와 오스틴 리브스 중심 체제를 더 빠르게 설계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르브론 제임스 입장에서도 LA 레이커스 잔류만 원하는 뭐 그런 아무런 상황은 아니에요. 클리블랜드나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르브론 제임스를 노리고 있다라는 소식은 굉장히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들이고 LA 레이커스에 남으면 돈치치랑 리브스에 이어서 3옵션 역할을 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팀으로 옮기게 되면 사실 3옵션보다는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클리블랜드는 전통적으로 3번 자리가 전통적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르브론 제임스가 아웃된 이후에는 3번 자리가 늘 좀 약한 포지션이었고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는 스테픈 커리가 좀 외롭게 이제 분투를 하고 있는데 뭐 커리와 함께 예전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시절에는 굉장히 좋은 호흡을 보여줬던 것처럼 뭐 두 선수가 약간 원투펀치 느낌으로 조금 많이 늙었지만 그런 형태로도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르브론 제임스 입장에서도 다른 선택지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이제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의 4차전이 끝나고 르브론 제임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인터뷰를 했잖아요. LA 레이커스의 그 GM인 로펠링카도
르브론이 돌아오길 원한다고는 얘기는 했지만 뭐 사실 여러 가지 지금 각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겠죠. 여기에 이제 돈치치도 LA가 너무 좋다고 하고 리브스도 마찬가지로 LA 레이커스 사랑이 강한 팀이기 때문에 세 선수가 모두 남고 싶다는 의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세 명이 동시에 남으면 아까 말했지만 셀러리 문제도 굉장히 좀 크고 수비를 일단 고칠 수 없다라는 점, 그리고 이렇게 수비를 고치지 못하면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같은 팀을 상대로는 플레이오프에서 더 좋은 위치까지 올라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LA 레이커스 팬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야니스 아데토쿤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러키 벅스가 쿤보 트레이드에 열려 있다는 보도가 나온 지는 오래됐고 LA 레이커스도 굉장히 그 쿤보 레이스에 참여를 일찌감치 했던 그 선두 주자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오프 시즌에 당연히 야니스 트레이드를 타진 할 텐데 아데토쿤보는 사실 LA 레이커스가 이번 시즌 내내 해결하지 못한 바로 그 수비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AD 못지않은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는 림 프로텍션 옵션을 가지고 있고 수비 활동량에서 돈치치와 리브스를 둘 다 커버해 줄 수 있는 괴물 같은 수비력을 갖고 있는 선수잖아요. 여기에 아까도 말했지만 디안드레 에이튼으로는 부족했던 돈치치의 픽앤롤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은 AD를 내보내면서 생긴 빈자리를 가장 완벽하게 채울 수 있는 이름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LA 레이커스의 패키지가 과연 야니스 아데토쿤보 경쟁에 메리트가 되느냐죠. 미러키 벅스가 원하는 건 유망주와 드래프트 픽 조합이겠죠. 근데 LA 레이커스가 내놓을 수 있는 건 뭐 1라픽 3장이 있지만 오스틴 리브스라는 약간은 타임라인이 애매한 선수거든요. 근데 물론 미러키 벅스가 지금 자체 픽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리브스가 와서 약간 리툴링 해가지고 다시 달린다는 그림이 뭐 그려지기도 하지만 지금 동부지구도 사실은 한 상위 8개 팀은 픽스가 되는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미러키 벅스가 뭐 리브스를 잡고 뭐 달린다고 해도 사실은 플레이오프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오히려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조차도 확실할 수 없는 그런 전력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마이애미 히트는 타일러 히로라는 오스틴 리브스보다 2살 어린 선수 그리고 또 캘레 레어라는 굉장히 또 유망주 센터를 함께 내줄 수 있으면서 2026년 드래프트 픽까지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고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는 1라 픽을 가장 많이 지금 쓸 수 있는 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라 픽에 더 초점을 맞춘다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카드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보면 레이커스의 패키지가 그렇게 지금 경쟁력이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오스틴 리브스에 대한 그 가치 평가를 미러키 벅스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뭐 이 트레이드 가치는 뭐 달라질 수 있는 거긴 한데 어찌됐든 그리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루카 돈치치가 워낙 오스틴 리브스하고 친하잖아요. 오스틴 리브스를 뭐 쿤보 트레이드나 이런 부분에 활용하지 말아달라라고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제약이 걸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좀 하자면 LA 레이커스가 이번 시즌에 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몇 가지가 있죠.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일단은 르브론 제임스의 거치가 빨리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오스틴 리브스와의 재계약, 트레이드 가능성 혹은 뭐 계약을 잠깐 미루더라도 팀 보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방향이 먼저 서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따로따로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3월 한 달, 지난 3월 한 달 동안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플레이오프에서 완전체로 도전을 해보지 못한 이 아쉬운 팀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벌써부터 또 다 뒤집어 엎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이 세 선수가 모두 경기에 뛸 때는 수비력 문제도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 세 명이 동시에 뛰었을 때 플레이오프에서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큰 딜레마인 거죠. 지금 이대로 그냥 달리느냐, 루카 돈치치와 오스틴 리브스 중심으로 팀을 리툴링해서 달리느냐, 그게 아니면 야니스 아데토쿤보 같은 대형 빅네임을 영입해서 달리느냐,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어떤 것도 하나의 독립적인 어떤 형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LA 레이커스는 참으로 어려운 오프 시즌의 어떤 그런 여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얘기를 하자면 LA 레이커스가 어떤 방향을 선택하든 팀은 더 나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시즌은 너무 아쉬웠고 르브론 제임스가 팀을 옮긴다면 새로운 미래를 그릴 수 있고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들어온다면 정말 OKC를 잡을 대항마가 될 수도 있고 모두 다 어쨌든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선택을 해도 이상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나 함에 있어서 나머지 두 선택지가 굉장히 좀 크게 아쉬움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고민될 수 있는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뭐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의견을 좀 취합해가지고 또 느바비큐에서 또 딥한 팟캐스트로 해당 내용을 만들어 볼 생각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의견을 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